문재인 대통령은 보르트 파오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 공조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정상급 인사와의 14번째 회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도핑 파문 때문에 개별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러시아 선수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주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푸틴 대통령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에도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기에 앞서 펜스 미 부통령에게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접견 때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스위스 정상회담에서는 11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다스 관계사의 금강 이영배 대표는 검찰이 지목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9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은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연관됐을 가능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객관적 물증을 들이대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에 앞서 구속된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조성한 90억 원대의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입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정모 씨도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이익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익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등에서 조성된 각종 비자금이 모두 성명불상 실소유주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와 비자금 액수를 확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영 씨는 다스와 도곡동 땅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우회 상속 중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종길 경기 안산시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을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50인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건립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시장은 오는 4월 16일 합동 연결식을 거행한 뒤에 정부 합동 분향소와 주변 시설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종길 시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결단은 추모공원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고심 끝에 내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지역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 합동 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제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늘부로 안산 전체 지역에서 분향소를 제외한 세월호 관련 모든 설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오는 4월 16일 사주기에는 합동 연결식을 거행하고 직후에 정부 합동 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시 주관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5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건립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신환경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화랑유원제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의 안산 시민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을 계기로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8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전 남양주 평지역위원장 이주영 실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분의 지역구는요? 지역구는요. 예. 남양주시네요. 자, 남양주시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 그 이유는 곧 있으면 밝혀집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진짜 명절 때 바빴어요. 정치인들의 명절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아줌마잖아요. 네, 아줌마기 때문에 아줌마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은 저희 시집은 한 15년 전부터 음식을 각자 다 만들어서 가요. 좋아, 좋아.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전과 튀김을 맡았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맡게 된 과정은 저는 전과 튀김을 원래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전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전이 동태전이에요. 저는 육전 좋아하는데 혹시 육전 잘 안 하시죠? 네, 육전은 잘 안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육전 많이 합니다. 저 한가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그렇게 즐기지 않다 보니 정말 맛있어요. 예, 생선만 하게 돼요. 생선. 동태전. 예, 동태전, 새우튀김. 러시아산. 제가 요리 일가견이 있어서 다 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전을 제가 맡아서 이번에는 제가 바쁘니까 영미 언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미 언니한테 전을 부탁했는데 이게 이제 저보고 재료를 사오라 그리고 뭐뭐를 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예 영미 언니가 저한테 재료도 사오지 말래요. 자율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서 얼마를 내놔라 그래서 얼마를 드렸더니 세상에 전을요 한 10가지. 그리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한 50인분 이상을 하신 거예요. 손이 크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갖고 그거를 또 저는 바리바리 싸갖고 시집에 가서. 직접 하신 건 아니네 일단. 그쵸. 그냥 저 너무 솔직한가요? 그러니까. 우린 영미 언니가 전을 잘하세요. 그 슈퍼우먼 컴플렉스는 없어져야 돼. 저는요 이번에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또 명절이라고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돌아야 될 일. 그래도 이번에 명절 때 지역에 제대로 못한 게 노인정을 못 돌았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노인정을 돌아야죠. 네. 아직 안 도셨어요? 네, 2월 말까지 돌면 된대요. 근데 저는 평소에 자주 가요. 노인정은. 그런데 명절에 뭐 따로 왜 가요 또? 1월에 이제 새해 바뀔 때 그때 이제 다 돌면서 명절 세배하러? 드려서. 네, 세배해요. 세배하면 세뱃돈 주세요들? 안 주세요. 주시지도 그런데 않으면서. 밥은 주세요. 그리고 떡으로 주세요. 갑자기 떡 얘기하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둔 하얀 팥 인절미가 생각나서 배가 고파요. 팥 인절미 엄청 좋아하는데. 네, 팥 인절미 중에도 저는 흰팥 인절미. 맞아요, 좋아요. 그거 있어요. 고무리 동부팥. 꽂힌 거. 네, 네. 그래서 인절미도 주시고요. 그 음식으로 주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런데 노인정 못 돌아서 계속 숙제를 못한 것 같은 그런. 근데 떡은 느낌이네요. 진짜 떡은 정말 막 해서 먹어야 맛있고. 떡을 일단 말랑말랑할 때 얼려요. 그러면 그냥 얼린 떡을 그대로 내놓으면 한 몇 시간 지나면 녹거든요. 그거를 살짝 에어플라이기라고 있어요. 거기다 데우면 맛있어요. 기름 없이 이제 네, 튀기는 기름 거? 없이 공기로 튀기는 거.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떡으로 왔는데 갑자기 네. 떡이 먹고 싶네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문고리 3인방의 명절 떡값으로 사용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1인당 1억 2천만 원씩 3명에게 모두 3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절 때 여기저기 인사다녀 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척사대회, 드디어 지금 척사대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척사대회가 뭐예요? 윷놀이 대회. 그래서 그 척사대회 명절 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바빠요. 아줌마 정치인의 네. 명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몇 분들을 저녁마다 뵀어요. 그래서 저 돼지 부속 창자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뭐 이런 것 먹었어요. 처음 드셔보셨어요? 네, 부속 부속. 전체를. 왜냐하면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런 건 먹을 일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먹었는데 그 돼지 껍질 있죠. 예. 돼지 껍질. 그거를 한 5개 정도 먹었는데 어쩐지 소화가 피부가 좋아지셨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대가가 아주 치열했어요. 그거 먹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워낙에 코올라겐, 젤라틴 이런 덩어리인데. 그게 그렇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시키는데. 그래서 피부에 윤이 나시는군요, 늘. 근데요, 그 돼지 곱창이, 저는 돼지 곱창을 우리 딸이 좋아해서 돼지 막 볶은 거 있죠, 뻘겋게 볶은 그렇죠. 거. 거기에 막 당면 넣고 그런 것만 먹다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오로지 돼지 곱창. 그거를 구워서 노릿노릿하게 해서 먹었거든요. 역시 돼지 곱창은 약간 꼬린내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먹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소화가 안 되니까 드실 때 조심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기 서울 그 예전에 구사대문안에 가면은 닭내장탕도 팔아요. 닭내장? 예, 그런 파는 집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얼큰하게 끓여요. 약 매운탕처럼. 그런 기름이 많겠네요. 그러겠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2박 3일로 뉴욕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2박 3일 뉴욕 갔다 왔다 그러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살인 일정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먹방 중에 최고는 랍스터. 랍스터? 네.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퍽퍽해서. 근데 그 랍스터를 그 우리 동포 중에 한 분이 사주셨는데 그 언니는요. 갑자기 랍스터 하나씩 먹자 그러더니 2마리. 이만한 걸 2마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 나 또 먹고 싶어.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산이네, 그거. 예, 저는 제일 맛있는 게 명태 내장이에요. 그거 고니. 방사능 덩어리. 고니. 실제로 이제 의원님이나 저 정도 되면 먹어도 돼요. 영향을 안 받는데. 그리고 저는 방사능을 조금 먹어서 안을 소독할 필요도 있어요. 에이, 진짜. 자, 이정희 실장님. 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좀 있다가 네. 노래방 갔어요. 가족들과 네 노래방. 또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무슨 가족이 있다고? 네, 사촌 동생 이제 예, 집안이 모이는 거니까 예, 가서 있다가 그 외에는 이제 모닝을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노래방 간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문났죠. 왜 페북에 올렸어요 본인이 얼굴 뻘개진 거. 그래갖고 제가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하다 안 눌렀어요. 얄미워서. 알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분하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방송하셨죠? 저도 1박 2일 고향 갔다 왔는데. 저는 해년마다 KTX 표를 구해요, 어떻게. 그랬더니 무슨 우리 김승환 지부장이 구해준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전혀 상관없고. 무슨 해직된 직원이 무슨 그걸 구할 힘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쵸, 없죠. 제가 한 3시간 노력해요. 구하려고 막 앱 갖다 놓고 막 누르고 그럼 표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매진되면 안 나오는 줄 아는데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2시간이 안 걸리니까 채. 예전에 제가 22시간 간 적도 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죠. 명절 가서 이제 광주 쪽에 민심도 청취 좀 하고 완전히 지금 밤이당은 그 인심을 잃었더만요. 보니까 안중에도 없어요. 밤이당이요? 민평당이요? 둘 다. 그래요? 그럼 오직 문재인?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대통령이 정말 잘하면 밀어줄 만한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는 분들이라서 거기 더군다나 남북관계 같은 게 이해도가 빠르신 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문재인. 네, 그렇죠. 갑자기 기운이 불끈 나는데 근데요 고향 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육전도 이제 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갈비찜, 잡채. 잡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말린 거를 생선과 지진다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말린 거를 무슨 생선이랑? 뭐 고등어도 괜찮고 갈치도 괜찮고. 갈치가 좀 더 낫겠어요. 그걸 어른들이 지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자작하게. 그렇지. 근데 저는 고등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고등어가 지방질이 많아요. 그리고 영양이 높아요. 지방질 많은 건 소화를 못 시키시는구나. 네, 그리고 단백질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주로 먹는 게 밥하고 김치요. 지금 단식 한번 하실 때 됐죠? 저는 단식을 매해 한 번씩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 아니, 한 6개월 남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 실장님 지금 단식 시급합니다. 이분 지난번에 단식했어요. 그런데 단식하니까 얼굴 조금 작아졌는데 다시 확장됐어요. 지금 정월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명절 기간 자체가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화제들 되게 많은데 네.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축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중에 저는 이상화 선수의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만큼이나 저는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 아깝게 은메달 떴잖아요. 네. 아, 근데 오히려 왜 금메달보다 더 감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은메달이죠. 제가 그 돼지 부속물을 먹을 때 이상화 선수의 그 경기를 봤어요. 네. 그런데 전부 그 가게에 있던 분들이 다 이상화 결승전 한다 그래갖고 다 모였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일본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응원의 열기가 더 달아올랐겠죠. 그런데 이상화 선수가 안타깝게 그게 1초 차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0.0 뭐. 예, 그렇게 나서 지고 나니까 갑자기 술 맛이 땡긴다며. 이거 한 잔씩 하고 헤어졌다는. 여 금메달을 따도 한 잔, 좋아서 한 잔, 금메달을 못 따도 기분 나빠서 한 잔 뭐 이런 건데. 이래저래 술 권하는 사회예요. 어쨌건 저는 그거를 봐요.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지나치게 금메달 위주였어요. 네. 근데 은메달이건 동메달이건 전 세계에서 1, 2, 3위 안에 드는 거잖아요. 엄청난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이상화 선수는 무릎에 물이 고여 있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은메달을 따낸 거죠. 발바닥이 감동을 주는 경우가 강수진 발레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발바닥이 감동을 줬잖아요. 또 박지성 선수도. 예, 박지성 선수의 발.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화 선수 발바닥 올렸잖아요. 근데 진짜 발바닥이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로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 은메달을 딴 거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금메달 땄죠. 예. 그래서 연속 3번 메달을 딴 선수더라고요.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역대 3번째로 3개 동계올림픽 대회 연속 메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축사 말씀이 맞아요. 언제나 세계 최고의 빙속 여제. 멋있어요. 자,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들 더 열심히 하시고요. 막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이명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네.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를 주고받는데 한미 군사훈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의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거 연속선상에 있는데 북한도 어느 정도 한미 군사훈련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도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의 사인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사인이 뭐 왔으면 좋고요. 안 와도 그만인 게 북한이 2월 8일 날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뭐 거기도 군 사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열하면서 거기에 첨단 무기 ICBM 뭐 이런 거 다 해놓고는 자랑했으니까. 제가 그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북한이 우리한테 명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농반 진반을 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김진태 의원의 그 멋진 퍼포먼스요? 김일성 가면 아니면 찢어도 되겠냐고 찢어버리는. 김일성 가면 의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미 뭐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예, 네? 예. 이거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장관 보고 그 말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올림픽에 저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짓일까요, 이게? 증명해 준 거 아닌가? 스스로 증명을 했는데. 네, 네. 문제는 그 하는 행위가 너무 저질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가면을 찢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닌 거예요. 고맙다, 김진태. 그렇죠. 저는 이런 것 같아. 치읓, 니은.
치읓 니은 디귿아. 게시판에 여러분 조선 게임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질스럽다 그럴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조롱하고 해야만 되느냐. 난 이 부분을 욕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저질 정치를 할 수가 있나.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조명균 장관의 답변이 그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 요 답변도 지혜로웠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요. 이미 분명하게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아니라고 이런 뜻이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관료 생활 오래 했구나. 딱 요 답변이 모범 답안이에요. 답이. 네. 논란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조명균 장관한테 다가가서 제가 김진태 의원도 참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려면 끝을 해야죠. 조명균 장관한테 가서 찢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미친. 그 정도로 판단했는데 그냥 본인이 찢는 걸 보고 김진태는 그 과면이 김일성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저쪽 세력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아, 근데 김일성 젊을 때 치고 너무 피부가 반질반질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퍼포먼스였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전혀 김일성이 아니고 이번에 그 윤희상 선생 유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네. 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있죠. 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전 이런 사람들이 윤희상을 얼마나 빨갱이로 만들어놨는지 유튜브에 가면 각종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북 놀이에 대한 확신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조지는 사람이 있지만 확신에 차서 네. 이게 가면이 분명히 김일성 가면이야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진태는 김일성 가면이라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조롱하고 찢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니까 북한이 조용하니까 확인, 사살. 아울러서 오늘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왔을 때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김여정 부부장이 임신 중이다라고 알려둔 모양이에요. 근데 얼굴이 헬쓱하긴 했죠. 언론들 보도 보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는 장면 속에 배를 동그라미로 보여주면서 임신한 거다 이렇게. 아, 그거 표 안 나요.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예전에 첫째를 낳았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첫째를 낳았을 때 국정원이 그 당시에 그 첩보로 맞았나 틀렸냐 하는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결혼한 거 맞고 자기 대학 동기랑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거 맞고 둘째 임신한 것도 맞다. 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임신한 몸으로도 특사로 왔네요. 남한까지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그만큼 그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더만요. 예, 남북 관계 개선이 어떤 이유에서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동생의 임신은 백두혈통행 개를 잇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판단과는 달리. 그런데 그런 몸을 내려보냈다면 어쨌든 심정적으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시죠? 그때가 이렇게 표 안 나고 임신 초기가 가장 힘들어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입덧이 막 있을 것도 같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자궁이 안 튼튼하신 여성분들은 과로하면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임신 초기 한 만 4개월 이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헬쓱한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별로 안 했고 그게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 그 기사의 핵심은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끝나면 전쟁 난다. 네, 전쟁 난다. 이 얘기요. 예. 저 지역 돌면서 많이 드시잖아요. 70대 이상 어르신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미국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NBC 방송하고요. 다음에 네. 뉴욕 타임스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교묘하게 제목만 발췌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왜곡했다는 거네요. 예. 미국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북한을 포격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지금 미군 주한미군을 파견 보낼 때 가족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게 이제 MBC 보도를 왜곡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난다라는 징후를 미군 가족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아예 우리나라에 보내지 않는 거. 예, 이런 건데 실제로 기사 내용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세요? 94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가 대통령인 시절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2002년인가 부시가 한국에 한번 왔어요. 참여정부 초기에. 예, 그때 부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의 액수가 그렇게 많으냐.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자본들은 다 날아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쪽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막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걸 반대했는데 외국 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최소한 전쟁은 막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요. 평창 올림픽 관련 외신 보도 중에 괜찮은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것도 저 잘 못 봤고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프랑스 언론이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칭찬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원문을 보내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 불어를 못해가지고 얘 해석까지 해줘라 그랬더니 무조건 잘했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판타스틱하게 잘했다. 평창올림픽 모든 것이 멋있다. 이런 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건 보도 안 하면서 전쟁 위기 조장 보도는 이렇게 외신을 왜곡해서도 하고 있는 이 언론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종의 가짜뉴스인데 이런 식이에요. MBC나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만을 교묘하게 뽑고 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전쟁은 난다. 전쟁은 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악기성.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백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핵 중단을 위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다음에 공화당 상원 의원인 제임스 리치는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코피 전략 같은 건 없고 이를 이야기해 본 적도 고려한 적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는 올림픽 끝나면 무조건 전쟁이야. 이거였거든요. 그게 이런 보도들과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화해서 폐쇄적인 카톡망에 또 누군가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피 작전은요. 이게 선제 타격론 중에 코피 작전은 선제 타격론은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코피 전략은 톡 쳐서 코피만 터뜨린다는 건데 이거의 전제는 코피 터진 북한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근데 코피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북핵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밀 타격해서 뭐 그 부분만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북한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ICBM 계속 실험하고 핵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고요. 세계가. 그다음에 그 핵을 어디까지 실어 나를 수 있냐. 이게 ICBM이니까 그 ICBM 역량이 최소한 오키나와 기지, 괌 기지는 다 넘어갔다. 지금 이것까지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언론이 상업성으로 발전하다 보면 가능성이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최민희 의원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 아니 내가 저만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최민희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겠구나 하니까 딱 나와.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있는 건데. 하긴 푸나님이 안젤리나 졸리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다 있다고.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낮은 거를 높은 것처럼 말하는 게 가짜 뉴스예요. 가능성이 없는 걸. 나 근데 안젤리나 졸리 싫은데. 그래 누구 좋아해요? 삐쩍거리는 여자 싫은데. 누구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타이타닉의 여배우. 통통한. 네, 그런 과를 좋아해요. 그래요? 의원님은요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여성, 남성. 남성.
와, 강동원이죠. 강동원. 왜냐면 강동원이 나를 알아봐줘서 그 후로 좋아졌어요, 그냥. 진짜로? 네. 원래는 난, 그냥 참 시크하다, 괴기스럽게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모란공원에서 저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이런, 제가 엉뚱한 데 보니까, 예, 기다리기까지 하고, 저하고 인사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좋아져 버리던데요? 당연히 그렇죠. 강동원이 좋아졌어요. 최민희 의원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얘기 안 했나?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했어요. 그만. 의원님 그만. 그리고 그때 들었잖아요. 그 감독 나왔을 때 1987. 그렇지. 매니저가 같이 오셨는데, 나한테 인사하고 나서 강동원이 내려가면서 저분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 얘기 같이 들어놓고 왜 까먹고 그래요? 강동원 화이팅! 네. 화이팅 강동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네. 자, 알겠습니다. 새날도 듣고 계시겠죠. 자, 알겠고요. 어찌됐건 가능성 없는 걸로 장난치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만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면 뭐 할 거야. 자, 알겠습니다. 자, WTO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이것은 WTO의 제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문했어요. 지금 미국이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역으로만 보면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하는 국가로는 세계 탑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불공정한 무역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무기 수입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관점에서 철강 등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무역이다. 강하게 지금 푸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과 철강 관련하여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 역조가 1위냐? 이것도 아닙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더 역조가 심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요 문제에 대한 3가지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10%를 무조건 인상하자. 이 안도 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안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철을 강판을 들여와서 이걸 재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결국은 중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철강도 중국 거 들어오는 거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미국의 적자 현상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타겟이 된 거잖아요. 요게 1차적인 이유 같아요.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이렇게 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하긴 뭐 트럼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편일 수는 없고 편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서로 간의 대통령 역할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 같으면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군사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보수 쪽에서 이게 한국이 한미동맹을 뭐랄까요? 한미 간의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정치 논리를 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런 국내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무역과 경제와 정치 논리를 뒤섞어서 정권 흔들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잘하시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 맞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요, 평창 올림픽에 무장 없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치안 상태를 굉장히 칭찬하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예, 미국이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총기를 든 군인들이 거의 사실상 안 보이는 정도인데 이상하게 테러가 안 일어나는, 정말 치안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 아닌가? 싱가포르도 치안 수준이 높죠. 근데 제가 미국에 2번 갔는데 워싱턴에 한번 가봤고 이번에 뉴욕에 가봤는데 일반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가 어둠이 깔리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어둠만 깔리면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미국에 가면. 유명하죠, 거기는. 네. 예. 그리고 이 총이라는 게 사람과 결합되면 언제 살인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겁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USA 투데이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5,100만 명이 사는 한국의 2016년 살인범죄는 356건. 인구 270만 명의 시카고는 같은 해 762건의 살인범죄가 일어났다. 이유는 총기 소지, 네. 여부. 총기 소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일종의 질서의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표현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 좀 적은 민족이에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사로 마지막 난 사건이 1982년이래요. 경남 의령군. 경찰관 총기 난사. 이게 네. 마지막이랍니다, 지금까지. 총기 난사가. 그리고 그것도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예.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구제불능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도 총기를 규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쁜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살아남은 학생 외침처럼 결국엔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똑같이 총기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시위를 시작했다는. 이제 청소년들이 불안해서 나선 거예요. 촛불 들고. 예. 근데 그건 정말 자구 노력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총기를 들고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팽배한데 미국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군산복합체의 나라잖아요. 무기 제조의 나라. 미국은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과 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산복합체가 유지시키는 나라라고 할 때 청소년들의 그런 외침이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는지 여부가 미국의 시민사회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GM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베리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난 앵글 사장은 일단 한국시장 철수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글 사장은 정치권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인사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등 외신은 GM 측이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M 측이 먼저 성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하고 장기 투자 약속을 확실히 해야 정부도 적극적인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GM 이야기인데요. 지금 GM이 어쩌네 저쩌네는 우리 설 연휴 때 한번 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기업 롯데 그리고 GM 이렇게. 이명박 정권 때예요. 2010년 12월. 네. 비밀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미국 네. GM 사이에 체결한 거. 예. 이게 이제 어떤 의혹으로 남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은행장이 민유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나중에 그게 이제 일종의 주가 조작인 신주 인수권 부사체 뭐 어떤 기업과의 관계에서 예. 산업은행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상태 일부러. 네. 그 사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산업은행장이 강만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공석이 있었겠죠? 네.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산업은행장 하면서 이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대출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는 이제 세월호 도입하는데도 대출 그게 생겨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산업은행하고 GM하고 체결한 그 협약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안 해주고 돈만 받아가고 지원금만 받아가고 계속해서 돈만 쪽쪽 뽑아먹는 현금 인출기 같은 그런 느낌. 예, 그 핵심이 한국 GM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면 로열티를 받잖아요. 예, 근데 해외에서 사용되면 로열티를 받고 미국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에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한국에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보유하게 되는 기술이 있잖아요.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술을 미국 본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거를 공동 소유하게 되면 한국 GM이 철수하면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GM의 국내 생산량은 20만 대 줄었는데 한국 GM이 미국에 송금한 기술 사용료는 해마다 700억 원에 그리고 한국 GM의 독자 기술의 기술 사용료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다. 그럼 한국 GM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기술 사용료 그거에 대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혹은 제3국에서 사용했을 때 수익도 있고 그런데 그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으니까요. 이건 한국 GM은 점점 껍데기만 남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들이 이 정부의 무능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2012년은요. 2010년은 이명박 MB 때예요. MB 때고 이 GM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10년간 계속된 거예요. 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이게 문재인 정부 무능론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건 오히려 얘기하려면 MB 박근혜 무능론. 그렇죠. 특히 박근혜 무능론이 플러스 하나 더 얹혀져야죠. 여기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비밀 협약 이런 게 어디나 비밀 협약 비슷한 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산업은행장의 강만수가 간 이유가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유성이라는 전 산업은행장이 그런 저러한 비리로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2016년까지 민유성이 전혀 수사 같은 걸 안 받아요. 또 물러난 뒤에도 6년 이상이나. 네. 그러니까 정권의 비호가 전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한국 GM 이미 정리하셨다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아주 악질이에요. 네. 왜 악질이냐면 지방선거 앞두고 딜을 건 거예요 정부에. 예,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노사협의가 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노사협의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사협의를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폐쇄 결정을 던진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빵.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지원금을 요구해요. 그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구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저는 이게 글로벌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또한 악의적인 것 같아요. 이준희 실장님. 네. GM이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너럴 모터스. 두 분 다 틀리셨고요. 근의 명박입니다. 두 사람 책임론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스토리 티켓 편이 방송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한 주 동안들 다들 보니까 얼굴들이 다들 그 평창에 가 있는 그런 얼굴들인데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 오늘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나날이 또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늘 즐거워해 주시는 유명 팟캐스터. 네, 귀두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약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니까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네, 제가 만든 건데. 귀농을 꿈꾸는 두 남자. 그래서 귀두라고 했었죠. 원래 했었는데. 시즌2? 네, 했었는데 점점 많이 늘고 있다고 요즘에. 예, 지난 방송 때 287명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전에 380명
했습니다. 지금 381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저도 거의 모르는. 뭐 일주일 만에 100명이 늘었는데 예. 마치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마치 그 어떤 한 스포츠 선수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 뭐 거의 이제 올림픽 준비하듯이 한 4년 뒤에는 1000명 넘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악담인가요? 이건 너무 악담인가?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거기 안동이시잖아요. 예. 안동에는 다 집집마다 TV가 있으시죠? 뭐 TV도 올림픽 한다고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보고 이러진 않죠. TV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요. 제가 안동에 2000 몇 년도 갔죠? 2004년인가 갔는데 처음에 저는 갈 때 안동 시내에 도포 입은 분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까지 한 3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시내에서는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또 그래요. 또 어차피 또 농담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도 뭐 올림픽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재밌게 보고 계시고. 예, 최근에 그 의성 친구들이 예. 컬링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예, 의성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바로 그냥 같은 동네를 할 수 있는데 마늘을 많이 먹었는지 열심히 잘해서 예, 참. 또 마늘 홍보가 되네. 예. 그 의성 쪽으로 가면 이제 겨울이 지나갈 때쯤 지금도 가면 아마 파릇파릇할 겁니다. 마늘이 새싹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렇죠. 마늘이 원래 이게 컬링이 오래 하다 보면 좀 이제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입을 많이 벌리잖아요, 선수들이. 야야야 하면서 마늘 향이 나면서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컬링 인기가 많으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면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뭐 냄비 하나 던지고 애들이 물걸레를 엄청 닦는다고 앞에를.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컬링의 인기가 우리 주부님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유일한 우리 청일점 우리 마차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특별한 일? 네, 없었습니다. 뭐 미용실을 갔다던가 뭐 택배가 왔다던가 뭐 많잖아요. 맞다, 또 명절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올림픽에서 나 요거 봤다, 재밌게 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하셨어요? 왜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집에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엄마 아빠가 요새 배탈 시즌이잖아요. 두 분 다 배탈이 나가지고. 아까 배탈 시즌이라고 그래서 배를 탈 시즌인지 아니면은 배가 아픈 시즌인지. 그 요새 헷갈렸어요. 노로바이러스로 음식 잘못 먹으면은 지금 배탈 나고 막 평창에서도 뭐 아픈 사람들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누구죠? 또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윤성빈 선수도 그것 때문에 3kg가 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도 메달을 따가지고.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된대요. 다이어트에는 직방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그거는.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금 얘기했던 우리 윤성민 선수, 그러니까 가장 그 아이언맨 감독한테도 인스타그램으로 또 연락이 오고, 그 가면 쓰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아마 연락 그것도 할 겁니다. 조만간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이분이 이제 어떤 광고를 찍을지 예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장까지 가는 유산균 광고 한번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 막 엄청 그 내장처럼 엄청 꼬여 있어요. 시속 120km로 뻥 뚫어드립니다 하면서 무슨 많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 괜찮네. 지금 뭐 요플레부터 해서 요구르트 뭐 엄청나게 지금 줄 서 있을 거예요. 유산균까지 막. 딱 됐네. 장까지 사러 간다. 딱 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거든요. 굉장히 부럽다라는 거를 또 강조드리면서 자, 또 제 앞에는 역시 우리 또 야수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수님은 보니까 그래도 그 인라인 스케이트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옛날에 머리 금발로 해서 길러가지고 꼴보기 쉽게 해가지고 그러고 타고 다니셨는데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스케이트하고 인라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스케이트도 좀 타보셨어요? 인라인 하키도 합니다. 인라인 하키도 하시고요? 그럼 스케이트도 좀 타보셨어요? 스케이트는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인라인 타면 그래도 조금 자신감 있어서 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무서워서 안 탄 게 아니라 이게 인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가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고 해서 스키랑 스케이트 쪽을 못 타봤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은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 예. 허벅지가 오. 튼튼해지면서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굉장히 남성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했는데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 케겔 운동을 항문 조이는 운동. 예, 케겔 운동을 한 100만 번 한 효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정말 이 허벅지들이 뭐 남자 선수, 여자 선수 가릴 것 없이 진짜 다 몸에 비해서 다 커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 원래 저도 예. 헬스 다니는데 그 제일 힘든 게 하체 운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혼생활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위험한가요? 생략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인가요?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방송에 방해가 될까봐.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스포츠 스타들 자 덕분에 아주 좀 봄이 오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좀 즐겁게 보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또 관련이 있는 티켓입니다. 티켓. 뭐 티켓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이번에 그 올림픽 입장권 그 평창 입장권 티켓도 뭐 150만 원. 또 어떤 아저씨가 안표 팔다가 걸린 아저씨가 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그 최문순 도지사님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원래 그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게 티켓을 98% 이상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스코트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물량이 없어갖고 다시 찍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이 됐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게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재밌고 축제 분위기고 재밌다고 하시는데 언론에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좀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여러분들 요렇게 다양한 티켓 얘기 뭐 평창 티켓이든 뭐 공연이든 뭐 어디 뭐 여행 갔던 거든 아니면 뭐 음식 티켓이든 다 됩니다. 추억 속에 있는 티켓들을 한번 꺼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 정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마차님하고 야수님이, 마차님 1등, 야수님이 2등. 저랑 갈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3등. 네, 우리 약초님이 4등 하셨습니다. 저 1번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할 거 없다 그러더니 무슨 갑자기 1번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야수님은? 항상 세 번째. 그럼 제가 두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약초님이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티켓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티켓을 프랑스 한번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은 이제 한국 나올 때마다 이게 만약에 뭐 파리면 파리 딱 도착하는 도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기차를 한 번 더 탄다거나 비행기를 갈아탄다거나 그러면 이 모든 일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정말 티켓팅 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여기에서 비행기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직항으로 가느냐 뭐 들렸다 가느냐 해서 얼마를 아낄 수 있느냐 이것부터 비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카약닷컴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카약닷컴요? 처음 들어봤다. 정말요? 스카이패스 그런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카약닷컴은 이전부터 되게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서비스가 되는 게 뭐가 좋냐면 저같이 프랑스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4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갈아타야 될 기차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야 될 기차가 오후 6시 반에 출발하는 게 막차거든요. 그럼 그걸 타려면 적어도 4시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가는 비행기가 어디를 경유하고 경유해서 얼마나 걸리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처럼 그 시위가 많죠. 파업이 많은. 그렇게 돼서 하나 딱 걸리면 만약에 이번 기차를 놓쳤다? 다다닥이네. 대박인 거예요. 다 밀리는 거네요. 다 밀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한번 파리 공항에서 한 12시간 정도 노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12시간은 근데 한밤중에 12시간을 기다려서 아침 8시 기차를 타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위기냐면 일단 공항에서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파리 뭐 드골 공항의 노숙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소의 포인트에 어디에 뭐 누워있기 편한 의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이 어느 시간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차역으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공항하고 기차역은 연결이 돼 있어서 다행히. 공항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은 셔터를 내려서 그냥 완전히 폐쇄를 시켜요. 그런데 기차역은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면은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테러 때문에 항상 기관총 든 아저씨들이 서 있고. 그래서 소총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네, 기관총 같은 그런 거 들고 있고 진짜 큰 대형 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일단은 좀 벤치 같은 데 누워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무래도 뭐 여권을 꼭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기차역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노숙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몇 명. 서울역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공항까지, 왜냐면 공항은 우리 인천공항처럼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노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항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를 끊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힘든데 거기에 이제 저번처럼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3명, 4명 거를 한 번에 끊어야 되잖아요.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시간検索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표를 끊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내 옆에 누가 앉느냐거든요. 혼자 갈 때? 혼자 갈 때 어떤 남자가 앉느냐죠, 사실은. 그렇지. 그거 몇 시간 가죠, 보통? 거기까지? 12시간 가요. 멀다. 12시간. 그럼 영화 보면 항상 그 옆에 계신 분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영화에서 항상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좀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말 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네. 쭈삣쭈삣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오는데 그냥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이것도 자리를 항상 3자리, 4자리, 3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선이. 그러면 4자리 붙은 데 앉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통로 쪽 자리를 잡아요. 창가에 앉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힘들고 이게 예전에 1960년도에 비행기를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요. 자리가. 이코노미가. 근데 지금은 그 자본주의에 덜 물들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완전 노예선처럼 네, 따닥따닥 맞아요. 붙여놨고 제가 체구가 작으니까 그나마 있는데 보통 막 체구 큰 미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는 거기가 저도 원래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마차님처럼 통로에 앉는 걸 좋아했는데 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계속 일어나줘야 돼. 남 나갈 때. 나는 소변을 잘 참기 때문에 한 번 앉으면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딴 사람 때문에 자꾸 일어나고 excuse me 일어나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내가 창가로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나는 차라리 자리를 내가 비켜주는 게 더 편하더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네, 부탁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무슨 뭐 멋진 남자라던가 또래의 남자가 내 옆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3자리에 같이 앉았는데 제 옆에 수녀님이 앉았고 그 옆에 다른 할머니가 앉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조계종 총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그리고 저는 당시에 막 열심히 굿 따라다니고 그럴 때였거든요. 야, 종교가 다 모였네, 거기. 집합을 했네. 구속신앙까지 다 모였네. 근데 이제 저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수녀님이 옆에 앉았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수녀님은 되게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는데 이태리 수녀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타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 분이신데. 네, 한국 분인데. 이태리에서 수녀님 생활을 하고 계시고.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 가톨릭의 신부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 평생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해서 그 자리 나면 가는 거예요. 언어 같은 거 안 봐요? 토익 그러니까 점수 몇 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사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라틴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큰 장벽이 되진 않아요. 아니 근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기본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수녀님이 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틴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미사 집전이라고 하죠. 미사 집전은 원래는 라틴어로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죠. 그래서 라틴어로 미사 집전을 할 수 있어요, 다들. 수녀님도 신부님도. 모든 수녀님이? 예, 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능력은 돼요.
야, 그래도 어렵네. 라틴어도 배우고 힘들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차라리 불교 쪽으로 하셔가지고 언어 안 배우고 난 무건 수행 중입니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종교도 스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 무건 수행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건 수행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무건 수행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정식으로 어렵네요. 역시 종교의 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혹시 뭐 우리 스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모두 팟빵 게시판으로. 네. 아니 근데 스님들도 정식으로 이렇게 코스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 이거 뭐 어렵네요. 쉬운 일이 없네. 그래가지고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도 너무 웃긴 거예요. 셋이 앉아 있는 게. 근데 보통 저는 비행기 타면은 그냥 목에 쿠션, 쿠션도 목베개. 저의 노하우는 그래요. 보통 보면은 그 캐리어에다가 목베개 걸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짐이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그게 에어 쿠션으로 바람 불었다 뺐다 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쓰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거 그냥 비행기 안에 있는 거요? 네. 그 목베개 쓸 때. 아니 왜냐면 그거 되게 좋은데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메모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근데 그게 편하지 짐이잖아. 않아요? 네. 부피가 너무 차지하죠. 어디든 대롱대롱 매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계속 갖고 다녀야 되니까. 아니 잠자는 시간 12시간이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할만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걸 왜 저렇게 메고 다니나.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제가 그 목베개를 하고 안대를 하고 귀마개를 하고 완전 숙면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이제 만담을 펼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이코노미가 밤에 가는 비행기고 하면은 보통 좀 얘기도 적게 해야 되고 불도 꺼줘요. 불도 끄고 불 꺼주죠. 똑같네 네, 맞아요. 버스랑 네, 똑같네. 잠자게 해주거든요. 시간 늦으면 불 꺼주죠. 근데 여기서 완전 종교 얘기에 완전히 불꽃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신난 거예요. 화내시는 게 아니고 재밌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한테도 아유 아가씨 뭐 한국 왜 들어가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조계종 총무라는 게 저는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조계종에서 총무라는 그 직책이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엄청 넘버 2. 네, 그렇더라고요. 총무 원장이 실질적으로는 넘버 1. 권력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한테 좀 명함이라도 좀 받아둘 걸 막 이런 머리 생각이 깎아야 돼. 들더라고요. 뭔가 혜택 받으려면 머리 깎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총무 그러면은 이제 회식할 때 돈 걷어서 관리하고 그냥 연락하고 그냥 힘든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든 역할이구나 생각하는데 조계종 총무 정도 되면은 뭐 전체 그걸 다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중앙이 이제 총무원장이잖아요. 대장이.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쓴 책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주소랑 전화번호는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수녀님하고 같이. 근데 안 보내줬죠? 책은 보내줬어. 보내줘서, 이런 것도 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는데 왜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 터져서 울고불고 하면서 휠체어 타고 기차 타고 간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그 기차를 타는 게 서비스는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차 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 기차 안에서의 에티켓이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절에 기차 타면 애 울고 막 떠들고 막 이거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한번 놀랬던 거는 내가 유색인종이라서 자격지심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내 앞자리에 중국 남자애가 앉아 있었고. 마주보고 왔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뒷모습이 보였다? 네. 근데 앞자리에 중국 남자애가 굉장히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불어로. 근데 얘는 불어가 유창했는데 아시안이니까. 그리고 내가 저 정도는 뭐 통화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기준에서도. 근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얘한테 너 나가서 통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기차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완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는 아직 그런 문화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렇게 해도, 아유, 괜히 건드려서 뭐하냐 하면서 그냥 신경 꺼버리잖아요. 우리 그러죠, 좀. 야, 아직 거기 남아있구나.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진짜 막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제가 공익 광고 보고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엄격하게 지키는 게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나 식당에서의 에티켓이거든요. 그 식당에서의 에티켓은 집에서 밥 먹는 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전에 일어나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면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크게 혼나거든요. 야, 우리나라 같은 막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난리 나겠네. 난리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먹여주지 않아요? 좀 그런 면이 프랑스에서는 있어요. 절대 예. 없어요. 그거를 애가 손으로 막 다 해집고 난리를 쳐도 혼자 끝까지 먹게 놔둬요. 대신에 이거는 있어. 조금 잘하면 팔꿈치 이렇게 딱 붙이고 밥 먹는 거. 그러니까 한쪽 팔만 대고 먹는 거를 또 되게 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나 프랑스 못 가겠다. 제가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식탁에다 팔 올리는 거. 네, 팔 올리는 거. 그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팔 올려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양쪽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쪽만 아. 우리처럼 이렇게 기대고 먹거나 양쪽은 또 괜찮은 거예요? 양쪽 올리는 건 괜찮아요. 포크질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개는 올리면 상관없고요. 괜찮은데 하나 이렇게 막 팔 개듯이 팔 개는 이런 건 난리 나. 안 된다. 안 돼. 아, 맞다. 서양 쪽은 턱 깨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서 턱 깨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하니까 너 뭐 걱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그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안 좋아했겠네 그거. 그럼 밥 먹는 데가 아니니까. 밥 먹지 않을 때 상관없어요? 다 옷 벗고 있잖아요. 또. 옷을 벗고 하는 건 괜찮겠죠. 사우나구나. 그러니까 그 공익 광고에서도 그래요. 애가 밥 먹는데 딴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애 싸대기를 엄청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는 공익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잡지 말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애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광고군요 이게. 야, 그거 희한하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혹시 그거 있어요? 기차에 그 우리나라처럼 커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잖아요. 트레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간식 파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없었어요. 식당 칸이 대신에 따로 애기 식당 칸이 따로 있어서. 근데 식당 칸 가면은 신라면도 팔아요. 와, 신라면은 국제적이구나. 네, 그거 있더라고요. 제가 안동에서 올라올 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3시간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중앙선 기차가요. 그런데 거기도 뭐 안 팔아요. 그 트레이 밀고 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오징어 땅콩. 예, 그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죠? 3시간 넘어가는데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막 이렇게 우리는 막 가방도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특히나 또 장거리 가는 기차는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영화에서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외국 영화에서 막 식당 칸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그 밀정에서도. 그 뭐죠? 그 스티븐 시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언더시즈. 언더시즈 2 보면은 그 기차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게. 2는 1위 비행기죠? 아니 1위 배. 1위 배인가? 네. 1위 배죠. 네. 2가 거기 기차고 기차. 거기서 보면 항상 식당 칸에서 많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차를 내리는데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내리려고 딱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앞에 있는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막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아줌마 나를 보고 웃는 건지 다른 걸 보고 웃는 건지 애매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그래서 얼른 그냥 내렸거든요. 내리면 끝이니까. 나중에 이 아줌마가 나 왜 그렇게 웃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입고 있던 옷 때문이었어요. 왜요? 그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줄무늬 옷에 제가 줄무늬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죄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보면은 아니 윌리를 찾아라 같은 거예요. 윌리를 찾아라. 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얼룩말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웃은 건지. 나는 그래서 좀 줄무늬. 뭐 인종차별이야 뭐야 왜 저렇게 웃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울 보고 반성했던. 아니 너무 웃긴 게 봐봐요. 굉장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싫어하고. 에티켓을 중요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웃어. 뭐야 옷이 저게 뭐야? 진짜 앞뒤가 안 맞네. 막판에 반전이 있네. 그러네요. 그런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 거죠. 아니면 같은 자기네 인종들끼리만 예를 지키고 또 타 인종한테는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있나 봐. 근데 그것도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제 옷 입은 게 재밌네 하고 좋은 의미로 그냥 웃어줬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 내가 동양인이라서 웃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똑같이 입고 한번 더 가보세요. 또 웃으면은 이거는 뭔지 한번 몇 번을 웃나를 체크를 해가지고 맞네요. 통계를 내갖고 알려주세요. 똑같은 옷에 모자만 바꿔보고 이게 또 동양인 비하인지 아니면 옷 자체가 웃긴 건지 이걸 좀 한번 알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